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은 모르면 불편한 돈의 교양, 이 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엄밀히 얘기해서 저의 경쟁 방송입니다. 2015년 4월 달에 이제 첫 방송을 시작한 그 경제 전문 팟캐스트인데요. 언론사에서 그 기자 생활을 하셨던 두 분이 메인이 돼서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뉴스, 그리고 좀 모르면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기당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의 정보를 좀 모아서 제공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분배에 불평등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노동 환경에 취약한 환경들, 그리고 대기업의 횡포, 기업의 갑질, 원청사들 갑질 유명하죠. 여러 가지 꼼수들, 기타 광고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주류 언론이 외면하는 좀 사회의 어두운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들을 좀 살펴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저도 좀 자극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벌이라든가 이 대기업의 광고를 일체 배제하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타 자영업주들의 십시일반 이런 쪽의 광고랑 후원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지만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취재, 활동, 방송을 다 하는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방송임에 분명합니다. 이 취지도 좋고 방송 내용도 훌륭한데요.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 메인 진행을 하는 두 분의 PD가 모든 부분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취재 결과에 따라서 좀 방송 내용의 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좀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져요. 공중파 방송 이상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여건이 어렵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 아쉬운 방송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책 돈의 교양에는 그동안에 방송되었던 여러 내용들 중에서도 최고의 조회수와 베스트 엑기스들만 모은 그 방송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내용들을 이 책으로 다시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요. 방송으로 들을 때보다 좀 더 양질의,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더욱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고 저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조사하고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몇 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문만 봐도 이 책을 쓴 목적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이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돈의 교양. 근데 속뜻을 살펴보면은요. 기득권층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에서 굳이 힘들고 아쉽고 안타깝게 그렇게 허우적대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죠.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죠. 2018년 기준으로 3만 1,000달러가 넘었습니다. 2년 연속 3만 달러 이상이었죠. 이 정도면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해도 큰 탈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라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추가하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없는 30, 50 클럽 회원국에 좀 이름을 올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내고요, 사실상. 이 앞에 자리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죠. 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6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국내 산업계라든가 글로벌 경제, 그다음 우리나라의 점점 떨어지는 출산율, 고령층이 증가하는 인구 동향을 보면 한국의 앞날이 앞으로 마냥 밝을 것 같지만은 않다는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세히 살펴보면은요. 일단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게 가장 좀 아쉬워요. 뭐 예전만큼 뭐 10%가 넘어가는 그런 성장률은 뭐 당연히 바랄 수가 없겠죠. 경제 규모도 커지고 약간 좀 이제 고착화됐으니까요. 근데 일단 뭐 노동 인구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좀 관심이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환경 생산 비용의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이 오르고 이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점점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는 더욱 확산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정 뭐 가성비 쇼핑을 하는 거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기존의 매출을 유지하는 것도 점점 숨에 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성장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도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하겠고요. 여길 넘어서서 이제 제로 성장 시대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잃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플러스적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계속 발굴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점점 돈을 벌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이 저자들은 여기서 이제 경제 지식의 패러다임 자체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지식의 기본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뭐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그다음에 뭐 규모의 경제와 롱테일 법칙, 뭐 기타 등등. 예전에 등장한 공식이나 법칙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체적으로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상승한다 하는 철학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요. 이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제로 금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조건의 특정 국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면 보관료를 내야 되는 사회가 온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에서 점점 렌트와 리스로 빌리고 때에 따라서 뭐 필요한 만큼만 쓰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뭐 자동차는 당연하고요. 업무에 필수적이죠. 노트북 같은 것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이제 한때 좀 많이 사용하셨던 고가의 핸드백, 이제는 전부 시간당 렌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자도 어렵고 여기서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소비자, 뭐 생산자 겸 소비자겠지만 우리들도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우린 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점점 더 생활하는 부분들은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뭔가 아직 노력을 덜 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모두 다 사회 구조적인 부분이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대한민국 사람들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빨리빨리가 지배하는 시대였는데요.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빠름은 곧 성공이라는 이런 공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해외에 나가서도 항상 이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요. 주위의 사람들도 몰아붙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느린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이 한국인의 아주 습성처럼 여겨졌는데요. 뭐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 뭐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의 습성은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한국을 이제 여행하고 이제 경험하고 내린 결론이 한국인은 게으르다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뀐다는 것이죠. 뭐 타고난 습성 같은 거는 없고요.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인생을 깎아서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더욱더 그러했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기타 선진국이 적게는 100년, 많게는 300년의 그 이상에 걸쳐서 이룬 산업화를 불과 50년 만에 달성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
그것도 잘 나간다는 세계 글로벌 탑 나라들보다도 2배,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경제를 키운 것이죠. 흔히 이걸 이제 압축 성장이라고 자랑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뭐 이 얘기만 해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뭐 어쨌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이죠. 2018년 기준으로만 봐도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고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에서 7번째로 35시 클럽. 뭐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뭐 여기에도 가입되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는 결코 남부럽지 않은 상황에 들어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유엔이 발표한 2019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56개국 가운데 54위의 행복 순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뭐 항상 뭐 매년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 한 3분의 1 정도죠. 초라한 성적입니다. 이 빠름을 절대 진리로 믿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대여섯 개 이상씩 갔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기준이긴 하지만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어와서 하루에 몇 시간 자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한 1, 2년 좀 지내는 것 같더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할 때까지 가열차게 달려가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 해온 겁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난 걱정에서 벗어난 것만은 맞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뭐 혹시 빠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겼던 우리의 지난날의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솟구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이 책에서 저자들은 대표적으로 스페인하고 비교를 좀 상세하게 해놨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스페인의 GDP는 1조 3,112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1조 5,300억 달러로 스페인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높은데요. 세계 순위가 우리나라가 12위, 스페인이 13위입니다. 한 계단 높은 정도죠. 한때 뭐 무적함대라는 기치로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스페인보다 우리나라의 GDP가 더 높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GDP만 높을 뿐 실제 삶은 스페인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1인당 GNI인데요.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전체 소득의 합계인 GNI를 인구수로 나눈 지표입니다. 비교하기 쉽게 평균을 낸 것이죠. 그래서 1인당 GNI는 해당 국가 국민의 평균 생활과 소비 수준을 가늠할 때 흔히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스페인의 GNI가 우리보다 높겠군 하는 일반적인 이제 책의 흐름 전개가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좀 다릅니다. 2017년 스페인의 1인당 GNI는 28,200달러 정도, 세계 순위 27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9,745달러, 세계 26위죠. 우리나라가 1인당 GNI, 즉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서도 스페인을 앞섰습니다. 우리가 스페인보다 평균적으로 잘 산다니 정말인지 계속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스페인 사람들보다 풍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뭐 TV에는 항상 좋은 내용만 나오는 게 사실이니까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뭐 스페인 사람들이 등장하는 내용들 보면은 항상 여유가 넘쳐 보이고 뭐 좀 부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뭐 갔다 온 사람들은 소매치기 천국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범죄가 심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뭐 이런 감정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잘 살펴보면은 뭐 함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었다면요. 단순 계산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12만 달러가 돼야 되잖아요. 소득이. 한국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뭐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이렇게 버는 집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요. 혹시 뭐 좀 자녀가 없고 맞벌이로 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6천만 원 후반대의 연봉을 받아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자료를 보면 연봉을 1억 원 이상 받는 고소득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5%에 불과한 약 77만 명 정도입니다. 6,750만 원 이상 받는 노동자 역시 전체의 10%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10%도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평균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1인당 GNI는 분명 국민 한 명이 벌어들인 소득인데 왜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는 것인가? 여기서 바로 저자들이 말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부분을 계산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 우리나라 전체 GNI에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뭐 삼성이나 현대, LG, SK 같은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내 1위의 삼성전자가 2018년에 대략 한 44조의 순이익을 거뒀는데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근로노동자는 약 10만 명 정도죠. 그러면은 1인당 대략 4억 3천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근로자 한 명당 연봉을 4억 3천만 원씩 줄까요? 아니겠죠. 뭐 사업비라든가 R&D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을 제하고 그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챙기는 몫이 얼마나 될 것인가? 2017년의 통계를 보면 대략 20% 정도인데요. 이게 1988년에는 기업의 몫이 15%였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즉 30여 년 만에 기업 몫이 약 5% 정도 늘어난 것이죠. 그만큼 기업의 힘이 커졌다는 이야기고요. 이 근로자, 즉 노동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약 5% 정도 기업의 법인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힘이 더 세졌다는 부분이겠죠. 기업만 있나요? 이 정부도 투자 등으로 해서 이 GNI의 상당 부분 기여를 했으니 당연히 몫을 챙겨갑니다. 이게 2017년에 약 23.8%. 같은 연도로 계산을 해보면요. 1988년에 정부의 몫은 20.9%였습니다. 즉 30년 동안 2.9%가 더 증가를 한 것인데요. 물론 이제 기업의 증가폭인 5.1%에는 한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그래도 기업보다는 덜 가져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기업과 정부가 제목 찾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개인들의 몫은 어떻게 됐을까? 같은 연도로 계산을 해보면요. 아까 그 1988년에는 기업과 정부에게 떼어주고 남은 몫이 64%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이 돼서 30년이 지나니 56%로 줄어드는 셈이죠. 개인의 몫이 30년 만에 약 8% 정도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산이 기업과 정부로 좀 흘러들어갔다. 한마디로 수탈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개인의 사회적 파워는 줄어든 것이고요. 이에 비례한 행복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나마 남아있는 이 노동자들의 목 56%는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인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요. 2017년에 OECD 평균이 62.3%. 여기에 비하면 아주 크게 낮은 수준이죠. 특히 우리보다 앞서서 1인당 3만 달러 고지에 도착한 미국이 79%, 영국은 75%, 독일이 73%, 이탈리아 72%, 프랑스 67%, 일본 6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에 예시로 든 이 스페인마저도 64.5%입니다. 스페인 64.5% 대 대한민국 56%가 바로 이 대결의 결과인 것이죠. 이렇게 개인의 몫이 작으니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해도 우리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다 누가 가져간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많은 돈을 뜯어간 것인지를 책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봉만 있는 건 아닌데요. 근로외소득이 많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임대소득, 뭐 기타 이런 과외소득으로만 연간 3,4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약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2018년 기준 이 배당을 5천억 정도나 받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이 상위 1% 이내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들 뿐인가요?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손자 2명 명의로 인수한 뒤 이 적자 기업에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는 편법으로 탈세를 한 숨은 부자 95명이 숨긴 재산이 무려 12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명당 1,300억 원 꼴인데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는 그나마 좀 세간에 들통난 정도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뭐 동네 부자들, 중견기업들, 그 다음에 현금 사채 부자들까지 다 치면은 이 숨어있는 돈은 뭐 추측이 안 될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고 현재를 희생하고 열심히 살면은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요. 큰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시간을 깎아서 눈코 뜰 새 없이 힘차게 달리는 동안에 기업, 그리고 정부, 그리고 소수의 부자들이 우리들의 몫을 뺏어가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를 혹시 좀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더욱 빠르게 경쟁하라고 우리를 이 경쟁의 레이스에 진입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위에서 시키는 대로,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하다 보면은요, 점점 생각하는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득권층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요, 기득권층이 하는 행동을 봐야 합니다. 애국을 외치면서, 국방의 중요함을 외치면서 해외 원정과 출산을 하고요,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기득권층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결 그 폐해와 그 더티함이 더 심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뭐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빨리빨리의 신화에 속아서 우리는 그동안 좀 다재다능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면서 정말 모든 걸 잘하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디에 가서든 간에 한 사람 분의 몫을 하기 위해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죠. 입사한 동기보다 한 발이라도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요. 남들보다 더 빨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투잡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 뒤처질까 두려워서 새벽 학원에 갔고요. 저녁에는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취업 전에는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학벌, 학점, 토익의 취업 3종 세트를 땄고요. 어느새인가 너도 나도 3종을 따니까 여기에 어학연수와 자격증을 추가로 한 5종 세트로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공모전 입상과 인턴 경력, 사회봉사의 성형수술까지 합쳐진 취업 9종 세트에 정말 사람 말려 죽이는 이 좀 괴롭힘에 좀 사회적 억압의 완성판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가난에 찌든 경제의 규모를 벗어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도 이 과거의 빨리빨리의 성공 방식을 강요당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정작 우리의 몫을 빼앗기는 것을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강요된 진리를 따르다가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니 황당한 상황,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 그 원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들은 여기서 약점을 이 장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좀 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근거는 그렇지가 않아서 좀 참고할 만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것이 그리고 느린 것이 큰 것 또는 빠른 것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전쟁을 예로 들어보면은요. 절대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뭐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 권위자라고 하는데요. 미국 보스턴 대학교 정치학과의 그 이반 아레긴 토프트 교수. 이 1800년부터 1998년까지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전력 비대칭 전쟁 약 200여 개의 승패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비대칭 전쟁은 군사력과 인구를 포함한 이 국력의 차이가 10대 1 이상 벌어지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뭐 10대 1 이상이면 뭐 거의 뭐 하나마나한 전쟁이죠. 그런데 이제 분석 결과가 놀라워서 강대국이 이긴 경우가 7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 싸우면 3번은 약소국이 이겼던 것이죠. 또 50년 단위로 분석을 했더니 더 놀라운 점이 나왔는데요. 1800년에서 1850년 사이에는 약소국이 이긴 경우가 약 11%. 그런데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는 이 수치가 20%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서 1950년에는 약 35%까지 올라갔다가 1950년에서 1998년까지에는 무려 55%의 전쟁에서 약소국이 이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0대 1의 격차가 있는데 강대국이 지는 확률이 더 많아졌다는 부분이죠. 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결과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약소국이 강대국과 같은 전략을 취한 경우에는 승률이 약 25%까지로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나 강대국과는 다른 전략으로 대항했던 나라는 승률이 63%까지 높아졌습니다. 즉 약소국이 자신의 강점을 잘 살려서 상대를 공격했을 때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으로 이제 테러와 게릴라전들이 나오는데요. 1대1의 정면 승부에서는 뭐 100전 100패죠. 그런데 게릴라전에서는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우리 뭐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은 뭐 남자일 경우에 군대 같은 데서 보통 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사회생활에도 있지만 그때 흔히 이제 좀 소위 좀 싸움 좀 잘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발을 합니다. 자, 우리 남자답게 한번 싸우자. 뭐 뒤에 뭐 소송을 걸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화끈하게 남자답게 1대1로 하자. 이런 내용을 하죠. 자, 여기서 이 1대1로 싸우면은 이게 남자다운 것인가요? 아니, 본인은 계속 뭐 격투기라든가 운동을 해와서 여기에 자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은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분위기를 억압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압박을 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즉 남자다운 게 아니고요.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의 싸움 방식을 강권하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말려들면은 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싸움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하게 된다면은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뭐 그 유리한 방식이란 각자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괜히 호승심이 일어서 억지로 참가하게 되면은 비참한 결과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서요. 이 두 번째 공통점은 좀 시간의 대결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간은 좀 강대국의 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단기전은 몰라도 장기전에 접어들면은 뭐 국력이 센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뭐 이긴다. 이런 게 좀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실제로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은 강대국에서는 이제 죽어가는 병사들이 늘어나고요.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게 되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이라든가 이 반전 세력이 힘을 많이 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약소국에 이겨봤자 뭐 별로 얻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국력을 낭비하냐. 뭐 이런 좀 안팎의 비난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반대로 이 전쟁에 지면은 이 나라가 아주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되거나 뭐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약소국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 같은 시간의 흐름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뭐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이 바로 이 시간의 흐름에 걸려서 망신사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자신만의 성공 법칙을 찾아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자신의 강점을 잘 파악하고 다듬어야 한다는 그런 부연 설명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뭐 영웅들, 그다음 위인들,
우리 인류 역사에 발자취를 굵게 남긴 이 걸출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본인들의 강점을 더욱 강력히 하는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았고요. 뭐 다 잘하면 좋겠으나 단점은 그들이 번 돈이라던가 명성, 그리고 동료들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어른들 또는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선배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 말 잘 듣고 회사에서 사고 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진급하고 집 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보통 뭐 각종 세금과 준조세 그리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뭐 경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종 대출금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거나 좀 큰일이 벌어진다거나 하면은 돈을 모으기는커녕 바로 마이너스 통장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즉 월급 모아서 답이 없는 이 생활이 바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죠. 직장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이 일상, 자유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의 발전을 도저히 좀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세상 변화에 깜깜이가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토익 성적을 올린다거나 한자 성적을 딴다거나 공인중개사를 따볼까? 외국어는 뭐를 하지? 중국어가 좋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게 대부분의 자기계발이죠. 하다못해 외국어를 하더라도요. 원래부터 잘했으면은 뭐 더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40살이 넘었는데 지금 중국어를 배운다. 그렇게 되면은요. 일단 배우기도 어렵죠. 중국어는 뭐 성조도 어렵고 각종 관용어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잘해서 한 5년 정도 후에 어느 정도 하게 된다. 그럼 40대 중후반이 훌쩍 넘어가는데 적어도 비즈니스로는 좀 뭐랄까 좀 좋은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죠. 일단 중국에는 절대로 언어로는 이길 수 없는 조선족의 존재가 있고요. 이 한국 사람들보다 이 급여 샐러리가 낮고 중국 문화에 좀 통달해 있으면서 중국어 실력이 네이티브인 그들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중국어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취미로 개인 만족 수준이라면은 또 혹시 모르겠지만 뭐 비즈니스용으로는 확실히 결과가 보인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베트남어를 배워볼까? 베트남어는 뭐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중국어의 사성조보다 훨씬 센 육성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좀 베트남의 뭐 연고라던가 기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새로 시작한다면은 정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아주 요원한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 그게 필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잘하는 사람이 적은 아랍어라던가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물론 여기도 이제 요즘에 많이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책은 그동안 우리들이 사회의 누군가로부터 강요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하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헤쳐나가기를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빠름을 강요하여 왔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이 끊임없는 공포심으로 자극을 했고요. 뭐 서로 뭉치지 못하도록 서로를 경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몫을 알게 모르게 많이 늘려왔었죠. 이제 확실히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실 그동안의 그 어렵고 답답한 생활마저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면 이제 부자들도 이제 좀 클래스 차이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큰 부자가 작은 부자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또 동네 작은 부자들도 잡혀 먹히면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살아날 수가 없겠죠. 생각의 방향을 확실하게 전환해야 됨을 이 책은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속아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의 교양, 모르면 불편한 사실들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례를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재밌었던 것들 그리고 좀 다소 심각한 내용들이 계속 좀 섞여 있습니다. 일단은 좀 말랑말랑한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소고기 좋아하시죠? 소고기 마블링 뭐 여기에 따라서 뭐 기호식품이니 아니네 여기를 뭐 더 좋아하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쨌든 고기 좀 드신다 하시는 분들이 이 한우를 비롯해서 이 소고기 이야기를 할 때 빼먹지 않는 게 바로 이 마블링인데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마블링이란 단어는 일본과 한국에서만 아주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좀 말인데요. 일단 배경이 좀 흥미로워요. 이 마블링은 정확하게 이 미국 축산업계의 마케팅에서 탄생한 단어인데요. 정확하게는 미국 육류수출협회의 로비로 탄생한 용어라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좀 대량으로 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좀 생겨나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옥수수 사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물 사료를 먹여서 소를 키우는 것인데요. 일단 좀 그 건초 사료보다 좀 싸죠. 그리고 단기간에 소의 중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소를 좀 도축해서 잡아보니까 지방 함량이 너무 많았다는 뭐 그런 단점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서양인들은 이 기름기가 많이 포함되어서 이 부드러운 소고기보다는요, 아주 질감이 좀 있는 좀 스테이크형 이런 소고기를 선호하니까 이게 좀 꽤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팔린다는 얘기죠, 국내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한참 고민하던 차에 이 소고기를 좋아하는 이 아시아권, 그 중에서도 이제 구매력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이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안 팔리는 거를 해외에서 판다 그러면 당연히 안 팔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마케팅을 좀 멋지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블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홍보와 로비에 적극 활용하게 된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마블링으로 소고기의 등급을 정하게 된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우리는 좀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소고기를 가장 비싼 가격에 사 먹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고기의 등급 체계를 보면 이 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등급이 이제 좋아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체온이 36.5도죠. 근데 소고기 기름은 37도가 넘어야지 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주 비싼 돈을 주고요. 몸에서 잘 녹지도 않는 소기름을 먹고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입 쇠고기가 다 그렇지 한우보다는 싸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우가 물론 뭐 좋은 고기입니다. 그런데 세계 탑이 아니에요. 이 고기를 좀 아시는 전문가 분들에 의하면은 최고의 소는 미국 그리고 이제 호주 일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목할 수 있는 땅이라던가 그런 자연에 대한 깊이 이런 게 뭐 한국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이 미국 축산협회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가 이제 약 1억 1천만 두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상위 1%의 최고급 소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들이 높은 가격에 수출되고 있는 것이죠. 분류를 해 보면은요,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레인 피드, 그러니까 일반 곡물 사료인 뭐 옥수수나 콩 이런 배합 사료를 먹인 소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스 피드, 풀과 건초를 주로 먹이다가 이 도축하기 전에 일반 사료를 주는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르가닉, 풀과 건초만 먹고 자랐으면서 이 농장의 환경까지 유기농인 아주 고급 육질을 갖고 있는 소를 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가닉과
이 그래스피드 소고기는 곡물 사료를 먹인 이 그레인피드 소고기에 비해서 지방이 한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축 과정에서 이 지방을 제거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살코기에는 지방 함량이 아주 적은 아주 상등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호주산 소고기도요. 처음 국내로 수입될 때 이 유기농이란 단어를 좀 쓰려고 했는데 한우 농가들이 아주 격렬하게 이 브랜드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못 쓰고 청정우라고 이름을 바꿔 수입을 시작했는데요.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유기농 소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는 뭐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호주와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유기농 목장을 관리하고 소를 사육할 때 토양부터 시작해서 7년 이상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를 해야 하고요. 또 소 한 마리당 1200평 규모 이상의 용지를 확보를 해서 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풀만 먹고 자라는데 충분한 그 먹이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까다로운 컨디션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좀 가뜩이나 좁은 한국에서 국내 한우 농가들이 이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정리해 보면요, 한우나 수입 쇠고기나 좋은 소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이 좋다거나 뭐 마블링 등으로 해서 소를 등급으로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마케팅의 뭐 그런 농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설탕에도 이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는데요. 설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설탕이 이 화학산업의 최상부에서부터 가장 아래쪽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고요. 또 우리 주위의 식품 중에서 설탕의 중독성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먹는 음식에 필수적이고요. 대부분의 생필품에도 어지간한 곳에는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갑니다. 또 인더스트리적으로 보면은요, 이 원재료인 원당은 이 주요 선물 시장의 아주 큰 손이고요. 여기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뭐 이권들도 엄청납니다.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설탕 시장은 이 몇 개의 업체가 지배하면서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3개사가 5대 3대 2의 비율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이죠. 그리고 통관을 보면은 이 원당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데요. 이 당도가 98.5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3%, 98.5 이상인 경우에는 18%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제 과정을 거쳐서 가공품 또는 완성품으로 들어올 때는 이 비싼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설탕 독점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설탕을 대체할 감미료들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범용에는 사실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했던 사카린, 이 대체 감미료의 원조격인데요. 이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발표로 오랜 시간 사용이 금지됐었죠. 최근에는 이제 그 우명을 좀 벗었어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사람들에게 위험한 인물로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상품성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 상품 자체가 그렇게 뭐 훌륭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파탐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교적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화도 많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열에 워낙 이게 좀 약해가지고 조리에 사용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단맛 자체가 설탕보다 약 200배 이상 뛰어난 제품이면서 칼로리가 1g당 4칼로리로 설탕과 거의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긴 한데 뭐 열에 너무 약해서 조리에 사용이 안 되면 뭐 의미가 없고요. 또 슈크랄로스라는 제품은 설탕보다 600배 이상의 단맛을 내지만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 감미료 문제가 계속 좀 진행이 되니까 이제 천연 감미료를 더 선호하는 추세죠. 현재까지 뭐 사용되거나 개발된 감미료는 대략 50종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뭐 독성이 있고 질병 유발 뭐 가능성이 있고 뭐 비싸고 그다음에 조리 과정 중에 문제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래서 이제 대체 감미료는 사실상 별로 없다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설탕의 대체 감미료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 제품이 스테비아라는 것인데요. 인공이 아닌 이 천연 감미료입니다. 그리고 설탕보다 200배 높은 단맛을 가지고 있고 놀랍게도 제로 칼로리입니다. 한때 이 발암성의 물질 변화 논란이 있었지만 국내외 모두 대부분의 연구소에서 무해하다는 판명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감미료로 이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가까운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감미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는 다 쓰고 있다는 거죠. 특히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 스테비아가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설탕 정도로 사용될 만큼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중소기업들에 의해서 소규모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의 설탕 그 기업이죠. CJ 제일제당, 뭐 삼양사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부정적이란 얘기죠. 핑계가 아주 재밌는데요. 국내 설탕의 50%를 유통하는 제일제당은 이 스테비아의 끝맛이 쓰다는 이유를 댔고요. 이 큐원 브랜드로 유명한 삼양사는 스테비아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뭐 미국, 유럽, 특히 일본 등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이 스테비아가 사업성이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오히려 이 회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알룰로스보다 사업성 면에서 더 나은 제품임에 분명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는 스테비아를 못 먹게 됐는가? 바로 이 설탕 독점권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대체 감미료는 뭐 사용처라던가 일일 허용량이 좀 권장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폭넓게 사용하기가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탕 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데요. 이 스테비아는 열에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조리하기가 편하죠. 칼로리가 전혀 없고 설탕보다 당도가 엄청나게 높으면서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설탕 산업은 죽는 거죠. 당연히 현재 이 설탕 독점 기업들이 이를 반길 리가 없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초기에 스테비아가 도입될 때도 이 설탕 기업들이 협회 차원에서 이를 아주 강력하게 막았었고요.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래요.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이 설탕 업계가 이 스테비아의 도입을 아주 격렬하게 막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으면 다 막아야 되는데 이 CJ와 삼양사가 이 주력하는 알룰로스, 원래 이제 일본이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요. 상용화는 국내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일본이 기술력이 없어서 뭐 개발만 하고 상용화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인공 합성 감미료인 알룰로스는 이 설탕보다 당도도 낮고요. 그리고 이제 많진 않지만 칼로리도 존재하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이를 상용화하지 않고 스테비아에 주력한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기업의 이윤으로 이걸 막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알룰로스는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농산물 논란도 있어서요. 안전성에 큰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선 이런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는데요. CJ 측은 이 GMO 미생물이 그러니까 이제 알룰로스 추출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뿐이고 식품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GMO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 학계의 설을 들어보면 이 미생물도 넓은 의미에서 식품의 일부분으로 이 알룰로스에 GMO 완전 표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 국내 설탕 시장은 30%의 이 높은 설탕 수입 관세율로 독점을 보장받고 있고요. 세계 원당 가격이 하락해도 국내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완전 불균형의 시장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해외에서 설탕 가격이 아무리 떨어지고 저렴해져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30%의 세금을 물어야 하니까 뭐 해외 어디에서도 대한민국으로 설탕을 수출하기는 어렵겠죠. 이 국내 설탕 기업은 지난 50년간 독점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챙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나니까요. 설탕이 약간 소금 맛이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씁쓸하네요. 그리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한약재 관련인데요.
우리 뭐 인삼, 홍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뭐 아무리 건강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면은 평소에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삼이 주는 효과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좀 현실입니다. 이 인삼에는 사실 사포닌이라는 이 고유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좀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진세노사이드를 발견한 곳이 인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인삼의 수입국인 캐나다의 화학회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광고에서 많이 나오죠. 6년근 인삼, 뭐 6년근 홍삼, 뭐 이런 걸 최고로 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기업의 광고를 통해서 좀 굳어진 거지. 이 사실 성분이나 크기를 보면은 4년근이나 6년근이나 별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4년근 인삼의 성분이 더 좋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 그대로 6년근 인삼은 6년을 키워야 하는데요. 자연 상태도 아니고 이 인공의 밭작물로 6년을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삼 재배 농가는 6년에 한 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작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인위적인 작업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농약 뿌리기죠. 어쩌면 우리는 이 6년 동안 농약에 찌든 인삼을 먹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삶 자체도요. 산에서 나는 이 작물이니까 뭐 아예 뭐 체질상 안 맞는 사람을 제외하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죠. 뭐 자연적으로 나는 제품들도 있고 인공적으로 길러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해외에서는 삼이 없을까요? 해외 산에서는 이 선삼이 전혀 안 자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삼이라는 이 작물에 너무 과한 이미지를 투영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녹용도 있는데요. 이제 뭐 굳이 등급을 따진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산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산의 정록, 이런 식으로 좀 등급이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아무래도 좀 극지방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이 좀 더 많은 영양소를 이제 뭐 좀 뿔에 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녹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녹용은 수입산을 구하는 게 사실상 속편한 내용입니다. 괜히 국내산이라고 해서 값만 더 주고 몸에도 더 안 좋은 게 현실이니까요. 왜 이게 몸에 안 좋냐?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제 잘 안 들어봤는데 이제 광록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광록병은 이 소의 이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이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인해서 이 발생하는 이 사슴의 신경성 이 질환인데요. 뭐 국내외적으로 계속 발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용 사슴뿔을 식품으로 복용할 때 항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요. 이 광록병은 이 발병 이유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의아한 게 이 광록병이 이제 종으로 치면은 이 북미산의 엘크 종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국내 사슴 농가에서 키우는 사슴은 대부분이 이 북미산 엘크 종이고요. 그래서인지 이 광록병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녹용은 사실상 이 사슴의 피를 먹는 것과 비슷한 뭐 그런 영양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녹용을 먹는다는 것은 광록병의 위험이 있는 사슴의 피를 마시는 것과 뭐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 당국이 뭐 예산 부족이라든가 뭐 인원의 어려움으로 뭐 정확하게 조사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확실하게 말해서 국내산 녹용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한약재의 경우 이 신토불이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수입산을 사는 게 속 편하고요. 국내산을 이제 사게 된다 그러면은 질과 효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제품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뭐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먹거리들, 식품 제품들의 불편한 진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제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속고 있었던 내용을 좀 후벼 파고 아주 불편하게 사실을 알려주는 뭐 그런 방송이죠.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데 기쁘지 않고 씁쓸함이 계속되는 게 좀 묘한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제품에 관한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번 속으면 인생이 절단나는 전통적인 그리고 전형적인 이 사기의 세계로 그쪽 방면의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좀 창업,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를 좀 대표적으로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진입 장벽이 좀 낮죠.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신에 당연히 돈 버는 게 힘든데 편하게 돈을 벌기가 뭐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털을 잡고 우리들의 피를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정말 엄청난 그런 수의 프랜차이즈 본부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 공개에서 열람을 확인해 보면은 브랜드 수의 아주 급속한 증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브랜드 본사만 쳐봐도요. 2015년에 4,827개, 2016년에 5,220개, 2017년에는 5,700개에 이어서 2018년에 대망의 6,000개의 브랜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 400개의 브랜드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를 모두 합한 수보다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브랜드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가 아주 안 좋아요. 원래 이 비즈니스가 장사라는 거는 물건이나 뭐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상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이제 매장을 만들면서 생기는 이제 개설할 때 수익을 얻는 게 1차죠. 뭐 가맹비라든가 교육비, 인테리어비, 뭐 보증금, 뭐 기타 등등. 게다가 이 인테리어는요. 대부분 이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친인척을 동원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도 수익 계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장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 뭐 물류 마진이라든가 로열티. 대부분은 물류센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 물류센터 비용을 몇 프로씩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이 중간에 좀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인테리어 비용인데요.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퇴직 또는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차리는 게 프랜차이즈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래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 사장이 되면은 이 정도의 좀 럭셔리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로변에 아주 멋지고 이쁘고 사이즈도 큰 좀 점포를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겠죠. 여기서 바로 이 프랜차이즈 회사의 수법이 들어옵니다. 뭐 브랜드마다 많이 다르지만 요즘에 200만 원 이하의 인테리어비를 청구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조그만한 뭐 신규라던가 개별 브랜드 말고는.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막 5, 6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0평짜리 가게를 한다고 계산을 해보면은요. 평당 300만 원만 잡아도 9천만 원이고요. 뭐 기타 뭐 부가세, 그다음에 인테리어비 뭐 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간이 약간 늘어나죠. 뭐 기타 등등. 여기다가 장비 넣고 뭐 넣고 하다 보면은요. 한 1억 5천 정도 가는 거는 금방입니다. 그리고 아마 좀 조사를 해보시고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등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좀 이름 좀 있다고 하는 거는요. 300만 원보다 비싸요. 그래서 장비 플러스 뭐 기타 등등 해서 한 1억 30평 기준으로 한 1억 5천 정도 보는 게
그렇게 비싸게 잡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거는 감가가 발생하는 건데, 보통 감가라는 거는 1년에 20% 정도 계산하죠. 그래서 뭐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매년 3천만 원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인테리어비 1억 5천만 원을 회수하려면은요, 뭐 마진율에 따라 틀리겠지만 40% 마진을 잡아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3억 몇 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야지 1년 장사에서 겨우 인테리어비 본전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게 운영하다 보면은 뭐 가게 운영비라던가 직원 월급 뭐 이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비를 벌써 책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사기 아닌 사기의 1단계 지뢰를 밟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운영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려면 당연히 매장 수 자체가 좀 많아야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초창기에 매장의 양적 성장에 좀 매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설 영업을 좀 화끈하게 하려면 좀 광고를 좀 세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이 아주 튼튼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에는 좀 쉽게 시작할 수가 없는 게 좀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자본이 좀 튼튼하지 않은데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제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창업 관련 영업을 대행하는 조직에 개설 수익의 일부를 이제 나눠주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조직에서 광고를 대행하고 이제 본인들에게 수수료를 많이 주는 브랜드를 이제 그 자기들 광고를 보고 온 고객들에게 소개해서 영업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고객, 그 프랜차이즈 개설 예정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점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창업 컨설턴트들에게 많이 남는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는 가게를 추천하는 게 당연하겠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이제 고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주면 되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뭐 구조적으로 일단 수수료가 센데요. 뭐 한 건당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상회하다 보니까 이거 다 예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뭐 브랜드에서는 직접 광고를 진행할 여력도 되지 않고 억지로 개설 비용을 뻥튀기해서 점주 부담시키고 여기서 또 추가로 개설 수익 1,000만 원을 창업 컨설팅 조직에 주고 이 시작부터 남을 수가 없는 장사를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뭐 비교를 하자면 이제 음식점에서 배달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건 바이 건으로 배달 업체를 쓰는 것과 뭐 유사하겠죠? 근데 배달 업체는 뭐 요즘 메이저사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음식 질과 뭐 관계가 크게 없잖아요. 갖다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전 재산이 걸린 이 창업은 정말 상황이 다릅니다.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 창업 컨설팅 조직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 창업 관련 키워드를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 때 본인들의 사이트가 나오도록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거를 이제 오는 가맹 그 예비 점주들에게 회수한다는 뭐 그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인데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불합리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큰 회사에서 소개해주는 물건이고 이렇게 좀 번듯한 것 같은 회사에서 잡고 있는 물건인데 당연히 잘 되지 않을까? 뭐라던가. 뭐 이 정도 자금에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잡는 게 임자다. 뭐라던가. 뭐 어느 업종이나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으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제 먹잇감이 되는 뭐 그런 수순이죠. 창업은 직장 생활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해줬는데 월급이 안 나옵니다. 월급이 계속 밀려요. 화가 나죠. 뭐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관계도 있고 뭐 그동안 이 회사를 다니면서 뭐 여러 애환도 있었고 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뭐 인지상정의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창업은요. 내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정말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오히려 돈을 갖다가 박아야 됩니다. 월세라는 게 있을 거고요. 직원을 쓰면은 인건비를 줘야 하고 배달을 시킨 배달비를 줘야 됩니다.
게다가 업체 등을 써서 광고를 하면 수수료를 줘야 되고 이 집행되는 금액들이 계속 기하급수로 커지고 한 번 이 집행하는 걸 안 하면은 랭킹이 확 떨어져서 매출에 아주 심대한 타격이 오게 되죠. 한마디로 이제 좀, 네, 좀 늪에 빠지는 케이스인데 이 시작부터 좀 일부의 아주 악질 창업 컨설턴트한테 걸리게 되면은 네, 뭐 의심이 솟구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창업 컨설팅 업체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복덕방으로 좀 대표되는 기존의 전통 조직을 활용하면은요. 이제 이런 수순을 밟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월급을 받으니까 이제 매달 집에 가져다 주는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끊긴 상황이죠. 뭐 단기간이야 괜찮겠지만 이게 장기간으로 되면은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즉 집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들어와야 하는 이 돈에 쫓겨서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예비 창업자의 심리를 아주 절묘하게 이용하는 게 바로 이 창업 컨설턴트 조직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가? 기본적으로 매장의 기본 자료를 증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료로 제시하는 내용은 있어요. 포스를 기반으로 하는 매출 자료가 있고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사실 이게 뭐 규정된 자료는 맞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포스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는요. 대략의 매출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매출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100만 원 팔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150만 원 들면은 망하는 장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부가세 신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부가세의 경우에는 이 매출과 매입에 따른 이 부가세 신고 내용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건비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뭐 직원을 써서 매출을 일으켰으면 좀 편하겠지만 대신에 비용이 들고 본인이 했으면 돈은 아끼겠지만 몸이 축나죠.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매입한 물건 그리고 임대료 그리고 기타 일부 금액이 매출을 이제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죠. 심지어 실제 운영은 적자일지라도 이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료를 잘 확인했다고 해도 100% 흑자를 보고 있는 매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 자료와 부가세 신고 자료만을 제시하는 컨설팅 업체는 가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가 이제 권리금인데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설령 이제 이 매장이 실제로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인수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그 좀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이 권리금이란 거는 이제 법적인 뭐 그리고 또 공적인 여러 가지 담보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해당 상권에 보면 이제 바닥 권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매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 영업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비, 인테리어비 같은 이제 시설 권리가 있겠죠. 바로 이 권리금이 이제 중개하는 조직들이 가장 많이 수익을 얻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금을 부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풀려야 본인들 수익이 늘어나니까. 이게 고스란히 초기 투자비로 이어지는 거죠. 뭐 물론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었다고 해도 뭐 장사만 잘 되면 상관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주고 매장을 운영하니까 뭐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오고요. 처음 소개를 받을 때는 이제 뭐 뻔한 얘기들 합니다. 이게 싸게 들어가는 금액이고 이거 뭐 내 동생 주고 싶은 생각도 있다. 뭐 나중에 권리 차익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받지만요. 이 막상 매장을 처분하려고 보면은 이 금액이 맞지 않아서 매각되지 않기가 일쑤입니다. 이 창업 컨설팅 회사에 잘못 걸리면 진짜 인생 날아갑니다. 이 창업, 즉 이 장사의 무서움은요. 이제 실패했을 때 2라운드를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데 있어요. 보통 우리 창업을 할 때 보면은 갖고 있는 돈 중에 뭐 여유 자금으로 좀 해봐야지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집 팔아서 전세로 바꾸고 있는 돈 없는 돈 쌈짓돈 다 긁어 모으고 퇴직금 얹어서 시작하는 게 보통이에요. 한마디로 목숨 걸고 들어오는 건데 뭐 대출까지 걸려 있으니까 진짜 목숨 많습니다.
모두를 걸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이 상황에서 실패를 겪게 되면은 일어설 힘이 남지 않는 게 이제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좀 교육을 많이 해봤는데요. 좀 마인드를 더 확실하게 하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 다닐 때를 생각해 봐요. 일단 취업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웠었죠. 그 취업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 엄청난 노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창업은 더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하는 건데 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사회생활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직급을 높여가고 맡게 되는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경력을 쌓아가고 커리어를 늘려가는 건데요. 그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인정되면 이제 처우와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지는 나중 문제고요. 근데 이제 창업할 때 이 경력을 이어갈 방법이 거의 없어요. 본인의 재능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해지고 좁은 부분의 업무만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게 사장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이제 급여를 챙겨가는 게 정말이지 쉽지 않아요. 돈은 그렇다 치고요. 생활은 어떤가? 보통 우리가 그 가게를 차리기 전에 생각하는 사장의 모습은 보통 이렇습니다. 늦게 한 10시, 11시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 일하는 걸 파악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척척하고, 결산하면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잘 관리하면은,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고, 골프도 치고, 아주 여유롭게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보통 이런 생각하면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보면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조직 운영 관리부터 시작해서 인사 관리, 그 다음에 구매, 영업, 마케팅 다 해야 되고요. 재경까지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회사에서 관련 유관 부서와 협업하면서 조직 내에서 일을 처리해 나갔는데 이제는 세상에 나 혼자죠. 예.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잘 모여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의 회사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장이 일찍 퇴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련 부서의 그 팀장이 일찍 퇴근하게 되면은 왠지 좀 일도 좀 잘 안 되죠. 얼른 집에 가고 싶고 좀 대충 하고 싶고 당연히 여기는 더 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회사에서 나름 그래도 좀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데서 일을 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여기는 직원, 어떨 경우에는 알바예요. 최저시급 받는. 그러니까 예전에 나만큼도 직원으로서의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이 어떤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의 일부로 지내왔던 자신을 버리고 이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좀 리더로서 아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좀 이런 자세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말로는 굳은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만큼도 안 되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일부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창업 컨설팅 업체에 이제 좀 책임자로 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죠. 그 밑에 사람들은 이제 건수로 월급을 받더라도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가마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한마디로 이제 호구 고객님 회사에서 이제 막 퇴직금 받아가지고 뭘 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1차로 가마오기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긴 한데 악의 축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런 절차를 받습니다. 이제 어떤 가게가 하나 있어요. 이제 대략 이제 권리금이 한 1억 정도 되는 아주 괜찮은 가게인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조금 잘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의 권리금, 본인이 원하는 권리금은 약 5천에서 6천만 원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점포에 그 정보를 입수한 컨설팅 업체의 누르기, 속칭 꺾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 문을 연 지 한 6개월이 넘은 가게가 있으면은요, 대략 가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몇 번 가봅니다. 그러면 대충 좀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몇 달씩 집요하게 누르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가지도 않아요. 통화를 하는데 그 점주에게 매장 매매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점주는 뭐 가게 잘 되는데 뭐 팔 생각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속은 급하죠. 그래서 정 뭐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권리금 6천 정도면 생각을 해 보겠는데 뭐 그 아래에는 어림도 없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본인 점주 입장으로서는 나름 좀 베팅을 잘하고 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이쪽 분야에서 달코 다른 이 창업 컨설팅 업체 직원에게 이거는 뭐 우습죠. 그럼 이 창업 컨설팅 업체 직원은 이제 이거를 이제 보류의 상태로 놔두고요. 뭐 다른 가게들을 계속 작업을 하다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있는데 가격을 좀 낮춰서 진행해 볼 생각이 있느냐. 뭐 속칭 이제 간보기 단계에 들어간 거죠. 물론 손님이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사가 이제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 한번 물건을 내놨으면은 이제 좀 마음이 좀 떴잖아요. 점주 입장에서도.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짓말에 당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매장도 몇 개를 보여줬는데 이제 이 매장을 유독 마음에 들어 해서 하고 싶은데 이제 권리가 좀 세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약간만 조정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뭐 못 내기는 척 한 1,000만 원 조정됩니다. 그리고 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손님에게 브리핑하기 위해서 매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또 그것까지 줍니다. 아주 순진하게요. 이제 뭐 거의 거미줄에 걸린 상황이죠. 또 다른 일 하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끕니다. 이런 걸 이제 뜸들이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번 누르기에 성공하면 이제 계속 눌리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이제 각 그 점포의 그 상품 아이템마다 성수기, 비수기가 틀린데 이제 비수기 바로 몇 달 전에 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비수기 들어가시기 전에 무조건 파셔야 하는데 권리 조금만 더 쓰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권리금이 또 낮아지는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된 상황에서 3천만 원을 더 후려치면은 2천만 원이 남는 거죠. 점주 당황합니다. 뭐 잘 될 것 같이 가다가 뭐 안 되고 뭐 하는데 뭐 주위에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저 가게 내놨다 그러면은 일단 직원이 안 뽑히고요. 주위 사람들도 잘 협조도 안 해주고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끙끙 앓게 되는 상황인데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뭐 약간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 금액을 받든지 해서 결국 권리금은 2천만 원이 됩니다. 밀당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균형이 확실히 무너진 상황이죠. 이제 뭐 약점을 다 보였으니까요. 컨설팅 업체는 수시로 전화하면서 계속 몇백만 원씩 깎습니다. 결국은 이제 권리금이 1,000만 원 정도 남는 상황에까지 됩니다. 최초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깎져가면 누구나 화를 내겠죠. 그런데 몇 번 이 단계를 밟으면은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은 이 나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 중간중간에 이제 협박과 흠집 내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가게를 찾는 손님도 적고 이 위치는 아주 뭐 B급 지형인데다가 다른 매장에 비해 경쟁력도 없고 인테리어도 형편없다. 뭐 손님이 그래서 안 온다. 뭐 이렇게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죠. 자기 회사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소위 삐끼라고 하는 좀 알바생들을 이용해서 좀 가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이제 무권리를 권하는 타이밍이 들어오는 건데요. 제가 확실하게 일주일 안에 팔아드릴 테니까 무권리로 가시죠 라고 하는 겁니다. 점주는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되죠. 이 컨설팅 업체가 이렇게까지 장사를 영업을 하면서 주위에 이런저런 말을 해놓으면은요, 복덕방 부동산들도 손을 텁니다. 괜히 엮이기 싫거든요. 이 정도까지 됐을 때 이제서야 이 창업 컨설팅 회사는 손님을 붙이는데요. 이 손님한테는 약 3천만 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계약을 하면은 1,000만 원 정도를 조정을 해주겠다고 딜을 하는 거죠. 무권리로 떨어졌던 매장이 갑자기 3천만 원, 실제로는 2천만 원 정도의 권리 매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요. 1,000만 원은 점주에게 주고 1,000만 원은 컨설팅 업체가 챙기고 그 점주는 컨설팅 업체에 또 수수료를 내고 이런 게 이제 이 컨설팅 업체들의 이 작업 방식인데요. 참 서글픕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근데 이제 이 방식으로 좀 당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요. 지금도 이 방식이 약간 변형이 되거나 용어가 바뀌거나 뭐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변해서 그렇지 그 기본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권리금으로 손해를 메꿔야 하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 욕망을 정확히 파고드는 창업 컨설팅 업체들, 오늘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애매한 이 권리금의 폭탄 돌리기, 이 슬픈 시간의 사이에서 억대 연봉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창업 컨설팅 세계는 오늘도 입사 지원자들이 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창업 컨설팅에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이 모르면 불편한 돈의 교양 몇 가지 얘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이제 국민연금의 허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기술 트렌드, 그리고 도심을 누비는 이 공유 경제, 그다음에 보험금,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면 아주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매우 흥미롭고요.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아주 우수한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좀 살아봤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익혔다고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20대 때 저보다는 지금이 확실히 현명하고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당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갖췄다는 생각이 없잖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던 20대 때 저보다 지금이 더 세상이 무섭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졌고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예전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 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친한 중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 경제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라는 것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